예, 12월 2일 강의입니다. 오늘은 엄마의 꽃눈 그리고 운명의 그림자 이렇게 두 편입니다. 6월 며칠이죠? 6월 24일인가 27일인가 하여튼 6월 말에 시작을 했는데 4월 1일에 개강을 해야 될 게 코로나 때문에 4월, 5월, 6월 말인가 거의 3달 지나서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월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벌써 종강했죠. 다음 주까지인데 여러분들 그동안 어쩌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영상까지 촬영해서 유튜브에 또 이렇게 올리는 것도 경험을 했고, 비대면 강의가 창작 강의로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닌데 그래도 하나의 방편으로 좋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숙제들을 너무 안 하셔가지고 숙제를 좀 제때제때 올려주셔야 제가 공부 좀 하고 이러는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엄마의 꽃눈, 우리 이순자님이 발제를 맡으셨는데 참 이순자님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순자님이 컴퓨터를 아직 못하세요. 그리고 지금 뭐 입력을 전부 다 손전화 있죠? 전화기고 자판으로 다 입력을 하는데 전화기 자판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없어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컴퓨터도 자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컴퓨터 접속해가지고 이제 게시판에 글을 올리다 보면은 막 올리다 보면은 시간이 이제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없어져 버려요. 뭐가 뭐 오류가 났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메시지가 뜨고서 날라가. 내가 쓴 거 어디 갔는지 없어요.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감상문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하셨죠. 감상문 내용도 그렇고 뭐 이 글 그걸 보면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능숙하게 이렇게 자판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에도 이렇게 꾸준히 계속 감상 올리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발제 올리고 이런 거 보면은 아유 이거를 발제를 이거 올리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집에 앉아 있으면은 책상에 앉아 있으면 컴퓨터가 있고 앞에 모니터가 있고 모니터에 우리 저 작가교실 카페에 새 글이 올라온다거나 댓글이 달린다거나 이러면 딱 알림이 설정돼 있어서 제가 금방 알아요. 어떻게 보면 이순자님 점 하나 찍고 글 게시글에 점 하나 찍고 끝나는 거 많아요. 여러 개가 있어요. 아마 실험을 했던 거예요. 컴퓨터 하시려고. 그래서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삭제해 버리고 그랬는데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노력한 것만큼 지금 이게 빨리 적응을 하셔야 될 텐데 아직 그러질 못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순자님 저 발제문 올린 거 보고 조금 발제문 자체는 좀 아니죠. 제가 볼 적에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올려가지고 글을 게시판에 발제문을 올렸다는 건 거기에 저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제 뭐 감을 다 잡으셨겠지만 이순자님이 우리말이 서툴러요. 그래서 이순자님이 앞으로 이제 소설을 계속 쓰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말에 익숙해져야 되겠어요. 지금 감상해 보면 첫 문장부터 달라요. 이 문장은 다른 단편보다 너무 짧아서 그래요. 이 문장이 어느 문장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문장이 뭐야? 근데 이순자님은 여기서 이 문장을 엄마의 꽃눈이라는 작품을 지칭하는 걸로 이 문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그 뒤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문장, 이 문장.
여기서 말하는 이순자님이 말하는 이 문장은 바로 엄마의 꽃눈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글을 쓴다 그러면은 이 작품은 아니면 이 글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순자님 이 문장은 이랬어요. 이런 것부터 빨리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 이순자님. 수필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는데요. 전혀 아닌데 수필 아닌데 이거를 읽고 어떻게 수필을 생각하셨을까? 짧은 글이지만 문장이 매끄럽고 깔끔하게 잘 이어져 읽을수록 동화 속의 이야기 같아서 동화 속의 이야기 같아서가 아니라 이 동화예요. 응? 엄마의 꽃눈은 동화입니다. 동화. 소설하고 동화를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소설의 하위 개념으로 동화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소설하고 동화를 같은 급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기 이거 써야 될지 모르겠네. 한글로 씁시다. 예, 예술을 우리가 이제 다른 문학, 그다음에 뭐 음악, 미술, 뭐 무용, 뭐 이렇게 이럴 적에 이 문학의 하위 갈래는 이제 소설 이렇게 얘기해요. 소설, 그다음에 시를 제일 먼저 써야 되겠죠. 소설, 수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동화를 넣기도 하고 이 소설의 하위 갈래로 여기에 동화를 넣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동화를 어떤 뭐 가치라 그럴까? 동화의 어떤 문학 갈래에서의 중요도 이걸 따져서 시, 소설, 수필 이거하고 같은 급으로 동화를 넣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설을 하위 갈래로 이제 동화를 해가지고 이 동화는 소설의 한 갈래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동화도 이제 이 시, 소설, 수필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같은 급으로 이렇게 올려놔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 물론 그 내용이나 형식 뭐 이런 걸로 보면은 표현하는 그 양식만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은 동화도 소설이에요. 동화도 소설이에요. 소설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창작 방법도 소설하고 비슷하고 거의 뭐 유사하다고 봐야죠. 다만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그 동화 시장이라 그럴까? 출판사에서 혹은 문예지에서 동화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은 소설하고는 조금 다른 왜? 어린이들이 읽을 거니까. 그죠? 지난번에 여백 얘기했는데 그래서 행가리도 자주 하고 그 동화책을 보면 여백이 많아요. 여백이 많고 활자도 크고 또 사파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저 어린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집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설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여기 지금 아까 어떤 분이 제가 여러분 거 읽어보니까 그런 질문도 하셨는데 의성어 같은 거 첫 문장이 의성어잖아요. 차르르인가요? 차르르. 그것을 소설에서 의성어 쓰지 마라 그랬는데 동화에서는 의성어 써도 되나?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설에서 의성어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의성어가 필요할 적에 그 의성어가 그 소설의 어떤 내용과 어떤 서사에 큰 의미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성어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어떡하나? 서술해주면 된다는 거죠. 전화벨이 울렸다 그러면 돼요. 근데 그걸 갖다 따르르르릉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즘 전화 따르르릉 하는 전화 어디 있어요? 물론 어디 있겠지만 지금 다 저 벨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음악으로 갖고 전화 왔어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르르르릉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시계가 가는 거다 뭐또 째깍째깍 뭐 이렇게 그런 그 흔히 이제 굳어진 그런 의성어들 있잖아요. 그런 의성어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동화이기도 하지만 의성어가 우리가 예사로 듣던 의성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차라라 차랄라 이거 뭐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그 흥얼거리는 거죠. 미니가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첫 문장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어쨌거나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 나왔지? 어쨌거나 이거 저 동화는 이렇게 우리 예술의 갈래를 이렇게 얘기할 적에 시, 소설, 수필, 동화를 여기다 넣는다. 여기서 저거 아셔야 돼요. 동화에서 이 동자 전에 저 한자로 써드렸는데 이 동자가 이게 아이 동자거든요. 아이 동자예요. 동화할 적에 이 동자가 그리고 화는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아이 동자를 썼다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동화가 그냥 뭐 어린아이들을 위한 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동화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도 있고 어린이를 위한 동화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 동자를 썼다고 해서 아이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어린이가 쓴 동화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른이 아이의 시각으로,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어떤 감성으로 독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가면 어떤 분 질문하셨는데 해요체를 쓰잖아요. 왜 그러냐? 아니면은 해요체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하십시오체를 써요. 해요체는 그냥 이제 평서문에 서술문에서 저기는 해요라고 끝나지만 뭐뭐 해요, 갔어요 뭐 이러지만 하십시오체가 있는데 하십시오체는 서술문 쪽에는 했습니다예요. 그러니까 했습니다라든가 했어요라든가 요 두 가지 체를 왜 그러냐면 저기 동화도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에게 말하듯이 헤라체로 나 거기 갔거든. 근데 그때 먹었어. 너도 올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문장 종결 어미를 그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동화에. 근데 그런 거 별로 없죠. 그래서 대부분 동화는 하십시오체나 해요체 그 문장 종결어미 그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질문 나오고 그래서 이 아이 동자를 왜 써놨냐면은 동화 그러면은 그 감각이라든가 서술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게 다 어린아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저 엄마의 꽃눈에서도 결국 플라타나스 나무인데 그 플라타나스 나무에 꽃눈과 잎눈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거는 꽃에도 눈이 있고 잎에도 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문장을 그대로 따르자면은 잎이 떨어질 적에 잎 눈이 생성이 되어 있어야 이파리가 떨어진다는 거죠. 왜? 잎 눈이 생성된 다음에 이파리가 떨어져서 그 잎 눈이 뭐가 내년 봄에 다시 잎으로 태어나는 거죠. 꽃눈도 마찬가지예요. 꽃 눈이 생성되어 있을 적에 그 뭐야 저 꽃이 떨어진다. 근데 꽃눈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꽃눈은 뭐가 돼요? 그렇죠. 꽃눈은 열매가 돼요. 나중에 열매가 되고 봄이 되면은 꽃눈은 다시 올라와요. 꽃눈은 다시 올라와서 꽃이 피고 그 꽃이 이제 열매가 되고 물론 암꽃인 경우에는 이제 열매가 되고 수꽃인 경우에는 그냥 떨어져 버리죠. 별 얘기를 다 하네. 어쨌거나 처음에는 이런 소설도 있나 하는 의혹심에서 읽어 내려갔는데 글 줄들이 가슴을 파고 들어왔다. 이게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문장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글 줄들 이런 표현들이 이순자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익혔고 써왔던 용어들인데 우리들이 읽을 적에는 어색하죠, 그죠? 이런 걸 빨리 이순자님이 느끼셔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미니와 초록이 대화에 맞지 않는 어색함. 뒤에 보면 또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저는 전혀 어색하게 느끼지 않았거든요. 저하고 좀 감각이 다른 거죠.
엄마의 꽃눈이라는 제목도 문장의 내용과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문장이라는 말은 지금 이순자님이 말하는 문장은 엄마의 꽃눈이라는 작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꽃눈이라는 제목도 이 작품의 내용과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제목 아주 좋던데. 저는 제목 참 좋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제목을 엄마의 꽃눈이라고 한 이거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미니가 이제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그 옆에 프라타나스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요때 프라타나스가 말을 걸어오는 거야. 실제 말을 걸었겠어요? 나무가 어떻게 말을 해요? 물론 미니의 생각에, 미니의 상상 속에, 미니의 심리 속에 나무가 마치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꼈던 거죠. 그래서 나무하고 이제 대화를 해요. 이걸 뭐 판타지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판타지가 아니고 그냥 동화니까 동심 속에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나무가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나무에게 말을 하고 나무도 나한테 말을 해주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플라타나스 거기 뭐 상처도 났잖아요. 이 플라타나스의 이름을 지어준 초록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미니의 엄마야. 그리고 나중에 할머니한테 사진을 봤잖아요. 할머니가 보여준 사진을 보니까 미니하고 똑 닮은 사실은 그 사진 속에 그 어린아이 지금 미니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의 어린아이가 바로 그 나무 초록이라고 하는 그 프라타나스에 서서 찍은 사진인데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니만 할 적에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이겠죠. 예. 엄마가 미니 엄마가 미니만 할 적에 프라타나스에서 기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이제 할머니가 가지고 있다가 미니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지금 돌아가셨고 물론 여기에 보면 언제 돌아가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 이런 건 없어요. 어쨌거나 엄마가 지금 안 계셔. 그런데 그 엄마가 미니만큼 어릴 적에 이 프라타나스하고 친구가 됐던 거죠. 초록이라는 이름도 지어줬고 그럼 이제 초록이가 미니한테 그걸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초록이가 미니한테 얘기할 중에는 너희 엄마가 내 이름을 초록이라고 지어줬다 이렇게는 안 하죠. 그냥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저 미니가 그 사진을 보고 아 이거 저 프라타나스 초록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엄마가 이렇게 이 프라타나스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꽃눈 꽃눈은 누구예요? 네, 꽃눈은 그렇죠. 꽃눈하고 잎눈은 누구야? 미니예요. 미니. 그리고 떨어진 잎, 떨어진 꽃은 엄마고. 어떻게 된다? 꽃눈, 잎눈 성장해서 이제 다시 봄이 되면은 다시 잎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렇게 연글 때까지 잎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잎눈이 이제 다 연글었을 적에 이 정도면은 내년에 봄에 다시 이제 잎이 나오겠구나. 그럴 때 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떨어지는 잎은 엄마죠. 저는 그런 설정 자체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읽으셨던 분들은 다 뭐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다만 이 작품에서 아쉽다는 거는 갑자기 이거 보죠. 이순자리 거 얘기하다가 소개하다가 내가 얘기를 다 해버리네. 저거죠. 저 엄마가 지금 안 계신 상황 그리고 엄마가 안 계신 상황하고 이 미니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거하고 이게 와서 닿지가 않아요. 미니가 도대체 왜 엄마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거야? 물론 엄마가 없을 때 엄마 그리워하는 건 어린아이들의 본성이겠지만 왜 엄마가 돌아가셨다면 왜 돌아가셨고 엄마가 돌아가시 전에 무슨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니 마음속에 혹은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뭘까? 그게 없어요. 그래서
혼자 추측하기를 미니가 태어나자마자 잘못됐구나 이런 혼자 추정을 그렇게 하고 읽었는데 그런 것이 좀 이렇게 해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순자님이 엄마의 꽃눈이란 제목도 이 작품의 내용과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건 아니에요. 제목 아주 좋습니다. 동화의 제목은 괜찮아요. 초록이 말고 꽃나무였다면 프라타나스의 이름이 초록이가 아니고 꽃나무였다면 엄마의 꽃눈이란 제목이 좋겠지만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다시 한번 문장의 내용을 뜯어 여기 문장이라는 단어가 저 엄마의 꽃눈 작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작품의 내용을 뜯어보면 미니와 초록의 대화 속에 독자들의 감정이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사건 같은 것이 없어. 제일 크게 자극하는 게 잎눈과 꽃눈인데 그리고 사진이고 물론 좀 연결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건 같은 것이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순자님 이거 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초록이와의 대화 속에 미니가 엄마를 그리는 마음이 애틋하게 가슴에 닿아오지만 이 문장은 벌써 또 문장이라고 했어요. 소설이 아니라 재미있게 엮어진 한편의 동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동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가 아니라 동화예요. 이거 동화. 나는 이 글을 너무 달콤하게 잘 읽었다. 달콤하게 잘 읽었다 그러면서 앞에 이런 말 하시면 어떡해요. 앞에 이 글을 읽어보면은 이 작품 형편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결론은 또 이 글을 너무 달콤하게 잘 읽었대요. 이순자님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왕 저기 작품 얘기 제가 한 얘기를 먼저 얘기를 꺼냈으니까 저는 이 작품에서 문장 하나가 딱 마음에 안 들어요. 문장 하나. 이 작품 쓰신 분 잘 보세요. 귀 기울여 듣고 있으니 엄마가 잠들기 전 불러주던 노래가 떠올랐어요. 이게 우리 글쓰기 강의할 적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거는 하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강생 감상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의 호응이라는 게 우리말의 호응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호응. 제가 성조의 호응, 뭐 좀비의 호응, 그 중에 제일 앞에 나온 게 성분의 호응이에요. 성분의 호응. 성분이 이게 제대로 맞아야 돼요. 그거하고 관련지어서 지금 혹시 저 작품을 볼 수 있으면은 85쪽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귀 기울여 듣고 있으니 보세요. 여기 엄마가 잠들기 전인가? 잠들기 전 불러주던 노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끄러워가지고 제가 이거 화이트보드 쓰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엄마가 잠들기 전 불러주던 노래 이러면은 물론 미니가 잠들기 전에 엄마가 옆에 앉아서 불러줬겠죠, 그죠? 그런데 이 문장이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 이거 그래서 아까 성분의 호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들기 전 엄마가 불러주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그 문장 쓰기의 기본이에요, 기본. 엄마가 잠들기 전 불러주던 노래. 이거 그냥 뭐 그대로 이렇게 옮기지 않으면은 엄마가 잠들기 전에 미니한테 엄마가 잠들기 전에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도 졸릴 거 아니야. 미니도 자고 엄마도 잘 거 아니야. 근데 엄마가 잠들기 전에 미니한테 노래를 불러줬다는 거야. 그게 아니죠. 미니가 잠들기 전에 엄마가 불러준 노래죠. 그죠? 물론 잠자기 전에
민희한테 노래를 불러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앞뒤 문맥으로 보면은 잠들기 전에 민희가 잠들기 전에 엄마가 불러준 노래예요. 그죠? 그런 거. 이게 성분의 호응이다 우리가. 그 다음에 87쪽에 보면 또 그런 문장이 나와요. 중간쯤에 역시 대답이 없어요. 초록이와 더 같이 있고 싶었지만 학원에 늦을까봐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여기도 보면은 초록이와 더 같이 있고 싶었지만 보세요. 초록이와 더 같이 있고 싶었지만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요거는 더가 가치를 꾸미는 게 아니라 더 있고 싶었지만 초록이와 같이 더 있고 싶었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부사어고 부사어. 그 다음에 요거는 주어예요. 이 주어하고 부사어가 어느 위치에 와야 이게 제대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말의 문장 성분은 이 위치가 아주 자유스러워요. 그거 나 원참 그거 원 나 참 그거 다 바꿔도 돼요.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로 말한다. 나 원 참 그거 이렇게 푸념하는 거죠. 나 원 참 그거 이걸 갖다 원 나 참 그거 참 원 나 그거 이래도 돼요. 우리 말은 이렇게 문장 성분이 이게 막 바뀌어도 돼요. 그래도 의미가 통해요. 우리 말은. 그래서 우수한 언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특히 부사어는 위치가 자유로워요. 자유로운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상 대화를 할 적에 얘기고 이제 문장으로 특히 소설에서 혹은 동화를 쓸 적에 소설을 쓸 적에 서술할 적에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써주는 게 좋아요. 지적할 게 없으니까 별걸 다 지적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저는 다 읽고 나서 뭐라고 썼냐? 참 좋아요. 아주 좋다는 거예요. 자, 저기 밑줄 쳐놨어요. 응? 머리를 양갈래로 묶은 엄마가 작은 나무에 기댄 채 웃고 있었어요. 사진 속 작은 나무에 움푹 패여 있는 상처가 돋보기로 된 것처럼 크게 보였어요. 그 작은 나무에 저 상처가 나가지고 그게 이제 30년 전입니까? 30년 후에 이렇게 나무가 커가지고 상처가 이렇게 흔적만 있다. 뭐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은데 이거 쓰신 분 플라타나스 30년 지나봐야 얼마 안 자랍니다. 만약에 플라타나스 이렇게 한아름 되는 거 있죠? 한아름 되는 거 거의 한 60년 이상 된 겁니다. 한아름 됐다. 나무는 30년 커가지고서는 이렇게 팍 이렇게 표가 안 나요. 유실수 빼고. 그래서 우리가 뭐 플라타나스, 그다음에 정원에 심는 뭐 이렇게 와송, 소나무 있죠? 굉장히 더 자라요.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어릴 적에 나무 심기 많이 했잖아요. 그때 그 나무 심기 할 적에 계획 조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산에 뗄나무만 잔뜩 심어가지고 저희 지금 서울에서 지금 부천시도 마찬가지고 잠깐만 교회로 나가면 숲이잖아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죠. 예전에도 우리나라도 민둥산이었어요. 나무 다 베어가지고서는 부엌에 아궁이에 뗐으니까. 근데 지금 아궁이 개량하고 지붕 개량하고 있면서 또 나무 심기 계속했고 매년 나무 심고 식목일에 나무 심고 보름 있다가 가서 또 비료주고 그거 다 학생들 동원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몇 년이에요? 50년 넘었죠. 50년 넘게 지금. 지금 이 얘기 왜 하지? 자, 수강생 감사합니다. 송수영,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안이다. 예, 그래요. 대를 이어 초록이와의 우정을 이어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보강할 내용이라면은 초록이가 입은 상처, 민희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 나경이와 친해진 계기, 이런 게 조금 좀 더 보강을 하면 좋겠다. 그래요, 맞아요. 소설 수업에서 의성어로 첫 문장을 송수영님이 질문한 거구나.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 의성어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뻔히 아는 의성어들 있잖아요. 그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따르릉 째깍째깍 뭐 이런 그런 거보다 지금 여기에 저 의성어로 차랄라 이러면서 시작하는데 이거는 흥겨워서 흥얼거리는 거죠. 네. 노래를 부르면서 전에 그 얘기했죠. 의성어를 써가지고 소설 속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본 작품이 이호철 선생의 달아지는 살들이라는 작품이에요. 거기에서 꽝땅이라는 의성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6.25 끝나고 나서 총소리 되기도 하고 대포 소리도 되고 그다음에 양철 지붕이잖아요. 양철 지붕이 떨어지는 소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소설 속의 어머니가 환청으로 듣는 그런 소리인데 꽝땅 그 소설의 어떤 분위기하고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런 의성어 표현이 아니라면은 가능하면 의성어는 서술해 주는 게 좋겠다. 왜? 전화가 왔다 그러면 되지. 전화가 왔다.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그러면은 벌써 우리 독자들은 각자 자기 전화번호 전화 벨 소리를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따르르릉 전화벨이 울렸다 이러면은 따르르릉 요즘 따르르릉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성어는 가급적이면 서술을 해줘라. 꼭 필요한 의성어 써야죠. 근데 동화에서는 의성어를 많이 씁니다. 왜? 그렇게 소리 가지고도 언어로 표현된 소리 가지고도 저 감정을 전달하려고. 근데 어른들한테까지 그럴 필요 없어. 유명우님, 어린이를 위한 교육 동화 같은 느낌입니다. 잎이 떨어지는 것은 꽃눈과 잎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무의 성장을 위한 자연적인 현상일 텐데 맞아요. 맞는데 과한 해석을 붙인 것 같다. 근데 과한 해석이 아니라 맞는 저거를 이제 연결시킨다 보니까 잎눈과 꽃눈 그리고 잎 떨어진 이파리가 엄마고 그 아직 남아 있는 그 잎눈, 그 꽃눈 그게 더욱 피어나는 민이죠. 그렇게 아마 이걸 쓰신 분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놨을 거예요. 꽃눈과 잎눈에 대한 설명을 꽤 맞추려고 시도하다 보니 어색하기도 하고 재미도 반감된 것 같다 아쉽다. 유명우님이 이렇게 날카롭게 하셨어요. 근데 나는 왜 이런 날카로움이 없지? 나는 그냥 무뎌서 그런가? 저는 아주 좋게만 느꼈어요. 물론 제가 지적하는 부분 다른 부분이 있고 그냥 엄마가 어렸을 때 돌보고 이름을 붙여준 나무가 우연히 미니와 만나 마음을 터놓으며 진행되는 이야기로 엮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명우님 뭐 어떻게 지으셨나? 너무 착한 캐릭터만 나와서 긴장감이 없다. 그 유명우님이 감상 보면은 꼭 소설 속에 무슨 악한이 나오고 무슨 갈등 구조가 나오고 뭐 그렇게 그런 걸 바라시는 것 같아. 그런 거 없이도 소설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이렇게 악한 캐릭터, 악역 기대하지 마세요. 유명우님 소설 속에 악한이 나오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유명우님 소설에도. 자, 그다음에 문장이나 맞춤법 등은 깔끔한데 동화라서 그런지 계속 요를 붙이는 거예요. 동화를 쓸 때 자연스러운 문장을 쓰려면 어떤 문체가 좋을까요? 윤명우님이 질문하셨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거야.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우리 문법, 우리나라 그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문장 종결법. 종결법. 미끄러워가지고 법자가 막 날라가려고 그래. 법. 이렇게 얘기해요. 종결법. 문장 종결법. 문장 종결법. 종결법. 이게 왜, 잘 기억하세요. 헤라체가 있어요. 헤라체. 뒤에다 체를 붙이면 됩니다. 체. 그 다음에 하계체. 하계. 하계. 그 다음에 하오체가 있어요. 하오. 그 다음에 하십시오체가 있어요.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해체가 있어요. 해체.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요체가 있어요. 해요체. 동화에서는 주로 하십시오하고 해요체를 씁니다. 그래서 하십시오를 만약에 먹는다. 이거는 먹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다라는 동사로 요 하십시오 요체를 댄다면은 요 뒤에 붙는 말이 체예요. 체. 체가 붙습니다. 그다음 요 해요체로 하면은 먹었어요 이렇게 되죠. 먹었어요.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화에는 하십시오체하고 해요체가 주로 쓰입니다. 개 중에 어떤 거 보면은 반말해요. 해라체, 해체, 먹었어. 해라체는 주로 요거하고 비슷한데. 그다음에 하계체하고 하오체는 친구들한테 높여서 하는 얘기고, 하계체는 아랫사람인데 높여서 얘기하는 거죠. 장모가 사위한테 야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제일 좋은 말이 장모가 사위에게 하는 말, 하계체예요. 이소방 왔는가? 안 깨.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의 종교법이 이렇게 나뉘는데, 이 동화에 적절한 거는 하십시오체하고 해요체. 그래서 해요체는 먹었어요. 하십시오체는 먹었습니다. 이렇게 공손한 거죠. 네. 자기 취향에 맞게 정하면 되겠죠. 별로 그렇게 어려울 거 아니라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동화에서 반말로 동화 쓰면 돼요. 소설도 반말로 쓰고 있는데. 저 영상을 40분이 넘어가면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손전화, 여러분들 말하는 스마트폰으로 찍는 건데, 스마트폰으로 40분이 넘어가면 안 맞아요. 화면하고 말하고. 그래서 40분 이내로 끊어야 된답니다. 곧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